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요, 통일교가 대국민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이 시점이었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한국 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는 거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결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종교 집단이라고 했지만 통일교 겨냥한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됐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우리 법치가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고 이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교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존립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사건이 누적되면서 국민들 시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그렇죠. 부정적으로 많이 배웠죠.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 또 대통령과 정치권이 통일교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 자체가 자신들의 존립 자체를 허물러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을 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통일교 자체의 판단도 좀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저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기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사과의 기반 위에서 종교적인 원래 가치를 추진하겠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저렇게 가면 제가 또 다른 거짓말을 또 양산해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진솔한 사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신용환 부회장님. 교단이다 보니까 총재, 한학자 총재하고 연관돼서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지금 총재가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구속돼 있다 보니까 그 연계 고리를 가급적 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과라는 것은 타이밍과 진정성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말 중에서 남들이 해석을 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석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이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서 개인의 일탈을 막지 못한 걸 먼저 앞에 내세우다 보니까 너무 그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죠. 총재로 가는 연계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게 너무 들켜버린, 그래서 진정성이나 타이밍 측면에서 벌써 통일교가 문제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불안감에 이제 와서 하는 것, 타이밍, 진정성 다 놓친 사과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 연결해서 교단 측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하고 앞으로 통일교 내용 살펴볼 텐데 탁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이 해명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통일교는 밝혔는데 통일교의 특성상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도 입장문을 봤는데요. 어쨌든 통일교의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통일교 모든 초점이 한학자에게 맞춰져 있고 사실 한학자가 없는 통일교는 존재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정치권 전반으로 스캔들이 번지는 것보다는 그건 한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의 일탈, 관리 부실 이런 입장문을 통한 발표를 통해서 한학자는 무관하고 또 꼬리 끊기를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일단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최근 조사나 뭐 보도에 보면은 대선 전부터 해가지고 유독 정치권에 무언가 연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통일교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그 역사가 좀 상당히 길다면서요? 거의 70년의 역사죠. 통일교 70년이요? 정치 개혁은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역사적 경험이나 체험에 기초한
본능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급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통일교는 경제단체나 정치 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교 조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목적은 통일교 왕국, 지상 천국을 세우는 것이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정치, 문화, 경제, 재반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정치적 지원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학습 효과를 거의 통일교 역사 속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기반이 정치적인 관계 때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걸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요.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런데 유독 이 해저 터널에 집착하고 집중했던 이유는 뭘까요? 해저 터널에 관련해서 의구심도 많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사실 한일 해저 터널 건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 일본 쪽 그 후쿠오카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통일교 교리에 따르면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한일의 화해는 곧 평화 정착이고 그것을 이끌어 나아가는 이가 바로 문선명 혹은 통일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해저 터널은 또 뭐 문선명이 남긴 어떤 과제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통일교에겐 필요하고 특별히 한학자 통일교는 지금 후계 전쟁 속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의 정통성을 한일 해저 터널 등을 통해서 잇고 있다라는 설정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소위 뭐 정통성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종교적 정통성을 가져야만 통일교에서는 그들의 돈마저도 예.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형 종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학자 총재의 후계 구도가 약간 좀 한학자 총재의 입지가 좀 불안한 상황인가요? 많이요. 많이요. 그 친아들들의 도전이 만만치가 않고 예. 특별히 세 번째 아들인 문현진의 행보가 요즘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 소송도 계속 이기고 있고 아마 한학자의 부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한학자 통일교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이지요. 위기 상황으로 한학자를 대체할 수 있는 통일교 내부의 종교적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는 부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저 터널이나 뭐 한반도 서밋도 그렇고 이게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통일교의 이런 자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헌금에서 이게 충당되는 건가요? 물론 통일교 신도들의 그 헌금이 시드머니가 됐을 것으로 추측은 되거든요. 예. 그런데 헌금만으로 보기에는 사실 통일교의 돈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통일교 신도들의 헌금이 기초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정치권 로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한 정치적인 배려와 혜택이 통일교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제적이에요. 미국에서 반공활동, 베트남 전쟁 당시에 예. 반공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공화당과의 커넥션이 깊어지고 예. 또 일본에서는 신도들을 통한 현금, 동원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고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군사정권부터 그 정권의 후원 아래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군수산업을 통해서 물적인 토대를 마련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입이 없는 통일교의 역사는 쉽지 않죠. 그러면 최근에 이번에 특검 수사 등이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통일교 신도들이 조금 흔들리거나 이탈하는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다수 신도들의 이탈 현상이 감지되지는 않거든요. 예. 실제로 통일교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와는 반대로 국내 통일교 신도 수는 2만 명 내외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사실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리고 통일교는 신흥 종교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신격화하는 신흥 종교 특성상 예. 교주가 구속되더라도 혹은 죽더라도 이 교주의 부재는
그 단체의 새로운 시작이나 전환점이지 몰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통일교의 이런 위기적 상황들은 통일교의 내부적인 결속으로 상당 기간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의 위기로 인식해서 내부의 결속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통일교의 상황으로 보여져요. 예. 근데 최근에 대통령도 그랬고요. 이거 해산 움직임, 해산 압박에 대해서 요거는 좀 전에 뭐 압력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일단 그게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그런 사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종교단체에 관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지인지 그건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은 통일교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에게 독특한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예. 예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닉슨 탄핵에 반대하면서 통일교의 몰락으로 이어지거든요. 문선명이 탈세 혐의로 구속되고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미국 내 기반이 약화되었거든요. 예. 그걸 아마 한학자나 측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 권력과의 여론과의 대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러면 탁 교수님이 앞으로를 전망하시면 정치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단절이 되겠지만 종교 단체로서의 그런 거는 여전히 그냥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혜택은 어렵겠지만 통일교, 한학자 통일교의 재기나 혹은 영향력 확대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삼남 문현진의 약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남 문현진이요? 네. 이미 소송에서도 이기고 있고 신도 세력이나 경제적 기반이나 인지도나 모든 것에서 한학자 통일교를 좀 능가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권력 투쟁, 내부에서 그런 투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아, 그래요? 막내 아들은 친어머니 한학자에 대해서 거의 비난 수준의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 삼남인 문현진은 뭐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립 형태로 한학자 통일교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친어머니와 친아들들이.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통일교 내부도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제 정권이나 수사 당국에서도 아주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 시점에 냈겠다 싶기도 합니다. 뭔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지금 협회장의 지금 저 육성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최후 진술을 그때 보면은 맥락이 분명해요. 다 이건 지시를 받아서 한 거고 다만 내가 불법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서는 반성한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지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재정국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부가 돈을 꺼내 쓰는 이치는 자연스러웠는데 그렇다고 한 총재에게 사후 보고를 안 했을까요? 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장에 따르면 전재수 전 장관에게 돈을 주면서 이건 복돈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규정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울면서 최후 진술에서 왜 교단의 꼬리 자리기에 자기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나를 팽시킴으로써 결국 이제 다시 교단이 나 하나 죽임으로써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려는 이 시도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다시 우리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교리에 가장 우선으로 삼겠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변신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말하자면 윤영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정리를 하자 이런 측면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윤영호가 갖고 있는 노트가 있고 윤영호가 이제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기억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돈 줄 때 그 사진 채로 된 걸 봐서는 다른 어떤 형태로도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과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해서 거질 문제인가 그 의구심은 드네요.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22년 1월 초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전에 했던 표현들을 보면은 비용 문제 처리를 해줘야 정치권하고 끈끈해지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드는 거다. 뭔가 베팅을 하고 우리가라는 표현이죠. 후원한다 치고 정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참 앞서 처음에 봤던 오늘 통일교의 사과문
정치 결탁 뭐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하고 완전 배척된 얘기잖아요. 먼저 그거는 그 세간의 인심이 방금 발표했던 저분의 그 언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발표한 거죠. 알면서도. 예, 저거는 저는 세간의 국민들께 발표한 그 사과문은 아니라고 보고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들으시라고 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예. 통일교라는 것, 종교단체라는 것이 원래 정치권에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교세가 줄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 자체 내에서 이단 논쟁에 의해서 교세가 줄거나 아니면 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의해서는 교세가 줄 수가 있죠. 그런데 통일교는 그 교원 신도수에 의한 교세 확장보다는 교세 확장의 방법이 뭐 기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조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에 굉장히 민감한 그 종교단체일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종교단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국가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종교단체가 구체적으로 행위할 때 갖는 모습, 재단, 사단, 회사 이런 형태로 존재도 많이 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네. 그렇다면 그 해당 회사나 재단이나 사단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 그다음에 뭐 세무조사 이런 행정기관이나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예. 그 말이 통일교라는 것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일단 맥락상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거 믿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어쨌든 사과한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예, 이게 조직적 예. 차원에서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애써 뭐 대통령께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 저거를 그대로 믿을까요? 저 자체도 믿지는 않거든요.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의 사과문 발표가 아니었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용한 분이 이 당시에 2022년 1월에서 2월 윤석열 후보 예, 예. 캠프에 계셨잖아요. 예, 그럼 예. 실제로 캠프 주변에 통일교 쪽에서의 이런 접근이라든가 이런 관계 형성을 하려는 시도가 실제 좀 네, 정책적인 거는 늘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불교계 같으면 성보박물관을 짓는다.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달라. 뭐 기독교, 천주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통일교나 소위 말하는 신흥 종교들도 다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넣어서 하려는 시도들은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일교는 특이하게 2021년 9월, 10월경에 이제 당비를 한 달만 내도 당원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그것 때문에 신천지와 통일교가 집단으로 들어왔다라는 의구심이 이제 계속 제기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윤영호 씨가 말을 하는 게 있죠. 녹취록에 나온 거 보면 지난번에 10,000몇 명하고 이번에 10,000몇 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난번이 이제 2021년 말에 있었고 그 뒤에 게 이제 2023년도 당대표 선거에 대비한 새로 들어가는 신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집단적으로 신도들도 넣고 집단적으로 어떤 로비 형태 이런 것들은 노력을 많이 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이게 모든 게 주고받는 게 줘야 될 게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최근에 나오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쪽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들과 접촉? 일단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신세지게끔 해야 예. 배팅을 해서 뭐 이런다라고 하는 건 통일교라고 하는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자금 문제랑 또 하나 조직이 있겠죠. 예. 지역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종교단체랑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교회가 동네에 있다거나 그런 거 대형 교회와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예를 들면 종교적인 관계인데 예. 통일교는 이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니까 통일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를 들면 정치권과의 관계를 만드는 네. 매우 위법적인 일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탁 교수 얘기로는 70년 동안 그걸 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그 일본 말씀하신 등에서. 것처럼 예.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캄보디아 ODA 사업 같은 경우 내용을 할 수 있으며 또 한일 해저타운 터널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소위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정교일치라고 하는 자기의 종교적인 가치를 사회에 투영한다라고 하는 큰 내용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종교적인 이권, 이익 이것들을 갖다 계속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이런 이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로비의 어떤 그 창구가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 한일 해저터널 같은 경우면 뭐 기재위, 뭐 해수위, 그다음에 뭐 국토위 예. 이런 데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자기 사업들을 계속
어떤 펼칠 수 있도록 로비 작업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번 최근의 일만 있었을까? 저는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조직적인 일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예. 상당히 큰 어떤 사건으로도 갈 수 예.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윤영호 씨 말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요. 어느 한쪽을 밀었다고 느껴지지. 그러니까 상대 캠프에서 저 캠프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하면은 5년 동안 힘들어진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분산 배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기저기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제 뭐 만남 횟수라든가 정치인의 숫자가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여권이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훨씬 많고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게 만일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특검 발족이 아니었으면 통일교의 이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을까? 저는 이게 5년 단위에 그냥 선거가 루틴화되게 진행됐었더라면 저는 이건 또 아무런 문제가 안 됐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니 예, 왜냐하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건 돌발 변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게 그냥 그 정치 상황이 안정돼가지고 5년 단위로 계속 갔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예. 정치권은 통일교의 후원이 필요했고 또 저 통일교는 그 정치에 손을 대므로써 여야가 바뀌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에 몰빵을 하면은 5년간 괴롭고 힘들지만 예. 양쪽에 분산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래도 최소한 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라도 자신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이게 이번 계엄이 불러온 일종의 나비 효과 중에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종교 전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내부 권력 투쟁이 심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내부 권력 투쟁이 진행됐기 때문에 윤영호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예. 어찌됐건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이 손을 떼려고 하겠지만 예. 다시 또 저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원복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저희가 단순하게 뭐 명과 암, 흑과 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경찰이 이제 수사를 착수하는데 이제 전현직 의원 중에서는 통일교 행사에 가서 직접 노래를 불렀다는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좀 볼까요? 예. 오늘 세계 평화에 우리 한 배를 탔는데 어디 노래 한 곡 빠져도 되겠습니까? 한학자 총장님은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인정하는 세계 평화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초청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될까? 한번 불러볼까요? 띄워라 동서남북 바람 불채 언제나 오시려나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야 번님 내야 세계 평화의 배를 띄워라. 김규환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데 글쎄 유기철 표현님 뭐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고 정치인을 좀 주변을 가까이서 본 분들은 글쎄요 그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노래를 통일교인들 앞에서 네. 노래를 부를 수는 있죠. 뭐 통일교인들도 저분이 비례대표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실 표심을 구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노래만 부르고 왔으면 좋았겠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게 만약에 마음을 얻기 위한 노래였다면 예.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금품을 받기 위한 노래였다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세 분이 피해자로 입건이 됐잖아요. 임종성 의원, 전재수 전 장관, 김규환 의원.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과 관계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국민께 저렇게 열심히 노래 대신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국민들은 바랄 텐데 낯섭니다. 신용환 부위원장도 뭐 선거하셨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걸 하죠. 후보 네, 네. 뭐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와서 뭐 셀카를 찍어달라 갑자기 했을 때 이분이 뭐 어느 신자인지 모르고 찍었는데 나중에 계속 연락 오는 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단 교단에 있는 분들이 보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좀 전에 이제 그 김규환 의원은 미래통합당 아마 그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그 국회의원이었을 건데 평소 흥이 많은 걸로 꽤 여의도에서 알려져 있던 분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아마 강원도 그쪽이 고향이라서 더 뭐 쪽 그런 쪽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석탄공사인가 아마 그 저기로 가 계셨을 건데 그 노래 뭐 글쎄 시켜서 누가 하면 억지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이렇게 자진해서 어떤 그 총재를 위해서 부르고 앞에 이제 멘트를 보면 거의 뭐 아주 강성 신도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불렀다고 경찰이 수사하는 건 아니고 그건 무언가 지금 금품이 오간 거 아니냐 이거를 보겠다니까 그렇죠. 피의자로 입건을 말씀하신 했겠죠. 것처럼 본인이 뭐 통일교 신도라고 하면 가서 노래를 부르건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지역구 가서 노래를 많이 부르시죠. 지역 구민들 직접 만나니까 야 내가 좀 이런 사람이야 국민들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큰 행사에 가서 제가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라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열심히 할 때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300분에 한 300명밖에 없는 건데 저렇게 저 정도 한다고 하면 저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마침 이번 참에 윤영호 전 본부장 말에 의하면 금품 수술했다라고 하니 저렇게 할 만도 하겠다라고 저희들 추정해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매우 좀 안 좋은 모습이죠.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윤영호 본부장 그 발언 가운데에서 대화록 중에서 보면 메이저가 있고 이제 마이너로 자기들끼리 분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그래서 이분은 메이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평소 관리해 놓으면 언젠가 쓸모 있다는 류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 보면 통일교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한다지만 이제 뭐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 민주당이 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야권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거부한다면 이것은 더 큰 게이트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특검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것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제안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환영한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연히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글쎄 특검은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글쎄 여론 정도일 것 같은데 그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종합특검 다시 또 하자는 거 미진했던 부분들 다 모아가지고 종합특검 발족해서 내년까지 하자는 거고 당장 김건희 특검은 지금 좀 시간 연장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본인들이 연루된 이 특검은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동력이 생길까요? 앞뒤 안 맞는 모순이고 말 그대로 그거는 자가당착이죠. 우리 건 되고 너희 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적시 타이밍에 저는 아주 진루타를 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이번 3대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추천한 사람들이 3배수 가서 선택된 거 아닙니까? 막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노림수가 이걸 거예요.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의혹받고 있지만 우리는 개혁신당은 자유로워. 물론 뭐 3석밖에 안 되니까 인원도 적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롭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있고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은 중립적이고 좀 독립적인 특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개혁신당이 추천한 거 받아야 되지 않아?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란 프레임에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지금 내란 프레임을 희석화할 수 있는 이 특검이 되면은 설령 본인들도 연루 사실이 있어서 피해를 좀 보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이전 투구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그렇죠. 되니까 이준석 대표 아주 제3지대 그러니까 대한 변협 같은 데서 추천하는
그런 특검이면 더 좋겠으나 예.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사람일지라도 최소한 중립적인 지대에 가까운 인사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연대해서 하죠.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도 지금은 거부하고 곤혹스럽긴 하겠지만 그 종합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연장 이런 걸 가기 위해서는 이걸 빼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시기에 어떤 명분으로 수락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 수사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같은 경우 이 상황에서 도덕성들을 유지하고 지키는 건 매우 중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도덕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안을 갖다 동등하게 보는 또 여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면 돌파를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전 그래서 특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감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통일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돈을 준 날짜, 그다음에 돈을 준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보면 다 사진 다 찍어 놓잖아요. 증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제출을 하면 예. 국가수사본부에서 소위 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3인에 대해서 그날 행정만 조사하면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이 선조사가 돼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이 든다면 저는 특검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조사 아무것도 없이 그냥 특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작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정면 돌파라고 하는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으나 이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확인해내는 절차들을 거친다면 예. 저는 뭐 충분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장의전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